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 공지사항으로 알편심 삼행시 이벤트 당첨자 알려드렸죠?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주옥 같아가지고. 네, 어려운 힘겨운 시간을 거쳐서 당첨자를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커피 쿠폰 받으셨죠? 당첨자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더우니까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쭉 들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첨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늘 마음에 한켠에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이벤트로 네. 꼭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드릴 수 있도록 이벤트를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수익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 아직도 저희가 수익이 영 변변치 않네요. 아무튼 열심히 해서 뭔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격장애 B군 나머지 두 가지 유형 오늘 이야기 나눌 거죠. 네, 연극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유형도 좀 흥미롭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모습들이 보이죠. 특히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들, 특히 좀 매력적인데 정은 안 가는 주인공들이 이 성격장애를 가진 그런 특성들을 많이 보이긴 하죠. 첫 번째로 연극성 성격장애인데요. 아까 이제 영화의 주인공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칼렛 오하라이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이게 심지어 저희가 그 심리검사 MMPI 할 때도 어떤 유형으로 될 때 스칼렛 오하라 유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네. 이 스칼렛 오하라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들으시면 그거 말하는구나 싶으실 것 같네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이 연극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우선 굉장히, 그러니까 연극이잖아요.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감정적이고 또 끊임없이 주목,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름에서처럼 연극에 있다, 자기가 무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조명이 자기를 비춰야겠죠.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 비가 아직도 하시나요? 아직도 약간 1일 반강 정도는 제가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과도한 감정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대인관계에서 자기한테 관심이 안 오면은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그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질투를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되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 그 대인관계가 그렇다면 되게 질이 좋진 않겠죠. 되게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연극성 성격 장애의 모습을 떠올리면 저는 무대 위에 있고 조명을 딱 받고 있는데 온몸에 약간 촉수라고 해야 되나요?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감지하는 듯한, 그래서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온몸으로 다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딱 떠올라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우리는 자기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렇게 민감하지 않거나 잘 모르고 그냥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되게 민감해서 관심이 지금 딴 사람한테 가고 있다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관심을 끌만한 어떤 이벤트를 만들죠. 심지어 컵을 깨든 물을 흘리든 어머머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해요. 그리고 갑자기 머리야 이러면서 이렇게 뒤로 쓰러지기도 하고. 네. 자, 이 연극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런 특성들을 충족시킨다고 해요. 하나하나 좀 들어보시면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편해한다. 계속 말씀드렸죠. 네.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행동에서 흔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지? 샤론 스톤이 연기한 원초적 본능에서 다리 꼬는 거로. 네. 그런 식으로 좀 성적인 걸 활용해서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뭐 이제 호감을 갖고 아니면 관계를 진전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죠. 네. 근데 안 어울리는 상황에서조차 그런다는 거예요. 전혀 성적인 대상이 아닌 사람이고 지금 성적 어필을 할 때가 아닌데 그런 때조차도 이런 패턴이 계속 나타나니까 성격 장애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감정 변화가 되게 휙휙휙 되게 빠르게 변화해요. 그리고 감정 표현에 있어서 좀 피상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솔한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되게 극적이고 이런 극적인 감정 표현을 잘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육체적인 외모를 많이 사용한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극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 딱 겉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외모 그리고 잘 꾸며진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인상적이고 되게 화려한 언변을 구사를 해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뭐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 내용은 하나도 없는 되게 허무한 이야기? 그리고 저런 얘기를 왜 할까? 이런 싶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 먹은 메뉴를 얘기할 때도 그냥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커피숍에 갔잖아 그런데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러면서 어조나 이런 게 되게 이렇게 막 베리에이션이 크고 목소리에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변동이 많아요. 네네. 근데 내용은 단조롭죠.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말의 톤에 그런 것도 굉장히 화려하지만 미사역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정말 빈약한 그런 경우도 해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커피 이 정도면 되는데 막 어떻고 저떻고 저떤 커피 이렇게 엄청 많이 꾸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혼자 연극하나? 이런 느낌 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연극조, 연극 톤 이런 류로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연극성 성격 장애가 딱 맞긴 하네요. 네. 이 연극성 성격 장애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또 하나가 피암시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게 말이 좀 어색하죠. 안 들어보던 말인데 풀어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태도를 바꾸는 정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연극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진짜 감정을 막 들여다보거나 느껴보거나 이러기보다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남들이 뭐라고 말하고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고 거기에 더 잘 반응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관계에 탁 몰입해버리고 마치 좋아하는 연인인 것처럼 행동해버리고 진짜 연극을 하듯이 그렇게 빠져든다는 얘기네요. 배역에 몰입을 잘하는 자기 감정과는 별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맺는 대인관계가 자기 혼자 친한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조그만 사인도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가지고 되게 우리는 되게 중요한 관계다라고 믿는다던가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뭐 그냥 대인관계에서 이 정도 모습 보이는 사람은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지난 시간에 워낙에 저희가 막 반사회성 이런 얘기를 해놔가지고 이 정도는 좀 귀엽지 않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장애인가 이럴 수 있는데 우선 장애라는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4D도 얘기했지만 그중에 자기한테 이제 불편감을 초래해야 되고 또 타인한테도 불편감이나 어려움을 초래해야 되는데 그런 특성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 연극적 성격 장애의 특징은 과도한 관심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관심 아예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관심 이런 것들이 안 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봐. 내지는 나는 무가치해. 이렇게 느끼면서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고 또 불안해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감정을 또 아까 진솔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욕구를 느끼면 난 이렇게 관심 받고 싶어. 내지는 이런 관심이 필요해 하면은 그냥 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난 지금 관심을 받고 싶나 봐. 이렇게 인지하고 뭐 상대방한테 요청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를
몸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흔히 신체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몸이 사방대가 아파요.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보통 소화 안 되고 그런 것들 많이 같이 동반해서 겪곤 해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상대방은 또 어떤 고통을 겪냐. 이 사람들이 처음엔 굉장히 화려한 외모, 그다음에 되게 극적인 감정 표현, 연극톤의 말투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의 주목을 끄니까 처음에 좀 호감을 느끼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하니까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되게 피곤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줘도 끝이 없는 무슨 밑빠진 독 같으니까 고갈되고 소진되면서 관계에 불편감을 느끼고 이 사람은 이제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 사람은 그 떠나간 사람을 향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한 관계가 되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나 딴에는 관심과 애정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부족하다. 더 달라 하니까 내 에너지가 다 기가 빨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모습도 떠올라요. 그 제가 아는 이 연극성 성격 장애의 모습을 좀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그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성적인 매력, 육체적인 매력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도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로 약간 이렇게 매력적인 어떤 모습? 유혹하는 듯한 그런 그게 걸. 몸에 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분명히 했어. 그래서 상대방은 쟤가 나한테 관심 있나? 지금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그린라이트?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가갔는데 너 왜 그래? 우리 그냥 친구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뭔가 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인이 아니었고 이런 좀. 근데 이제 어쩌면 그 사람은 아무 의도 없이 했다고 지금 대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의도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관심과 자기가 매력을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습관이 됐으니까 너무 자동적으로 나타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상대한테 사인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심 끌기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모르쇠. 그렇죠. 그게 이 사람의 굳건한 패턴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널 유혹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는 피해가고 너가 나한테 반한 거지. 약간 좀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군요. 근데 약간 나르시시즘, 자기애성 성격장애하고도 통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같은 비군이니까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극성 성격 장애를 이제 또 언급되는 유명인이 있더라고요. 찰리 채플린. 그 유명한 그 희극 배우. 네, 여기 코스염 입고 이렇게 그 지팡이 들고 저 모던 타임즈 너무 좋아해요. 근데 진짜 옛날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죠? 흑백 영화 시대잖아요. 근데 그 찰리 채플린이 또 이 연극성 성격 장애였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실제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의 인생도 좀 살펴보면은요, 어린 시절에 엄마랑 살았대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사이가 안 좋아서 뭐 이혼 별거 이런 상태였고 그 엄마가 배우였대요. 근데 왜 옛날 배우 하면 떠오르는 그런 술집 같은 데서 무대에서 연기하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엄마가. 근데 어느 날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찰리 채플린을 데리고 그 술집에 갔었고 엄마가 연기하는 동안 찰리 채플린은 구석에서 이제 엄마를 지켜보는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무대에 나갔는데 연기를 할 수 없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깔깔깔 웃고 막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대요. 근데 그때 그 어린아이가 대신 무대에 나가서 연기를 해서 되게 성공적으로 그게 데뷔였군요.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연극성 성격 장애가 됐을까 뭐 이런 걸 좀 찾아봤더니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무대 위에서의 삶을 실제로 살았던 거. 자기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소통의 방식을 배우지 못한 채로 과장하고 막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랑받는 그런 경험을 우선은 했었고요. 그게 극대화된 사건이 이제 어느 날 아빠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사실 자기는 그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았죠.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혼해 있고 자기 거였으면. 엄마와 자기를 고생시킨 재상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빠가 죽었을 때 자기는 상복을 어쨌든 입었고, 근데 상복을 입고 장미꽃을 팔러 돌아다녔더니 원래는 하나도 팔지 못했었는데 상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다 안쓰러워하면서 장미꽃을 사주고 팁도 더 주고 이런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을 과장하고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더 극대화하는 것들을 배우는 삶을 살았다.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재능이 되기도 맞아요. 했지만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되게 마음이 좀 짠해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연극성 성격장애가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고갈시키고 기가 빨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진솔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꺼내 보였을 때도 소통되고 사랑받는 경험을 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한편 좀 가질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연극성 성격 장애는 왜 생기는 건지 원인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험, 그런 의사소통이나 감정의 교류 경험 자체가 좀 이렇게 극적이었을 때만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 늘 그렇듯 또 정신역동적인 관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이론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좀 건강한 관계 경험을 하지 못하였을 때 특히 부모가 좀 차갑고 통제를 많이 해서 사랑받는다는 경험을 좀 하지 못했을 때, 뭐 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자극됐을 때, 이럴 때 연극성 성격 장애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근데 있는 그대로 보이면은 자기는 되게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또 더 버려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극적인 감정 표현, 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좀 타인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애정과 인정, 관심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 부모조차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까라는 아주 낮은 자기에 대한 개념 이런 걸로 연결이 되면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연극이라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부모 때문이다. 이런 관계 때문에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좀 인지적인 부분도 중요한데요. 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 자체가 좀 나는 무기력하다. 내가 나 스스로를 온전히 돌보기에는 힘이 없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타인의 관심과 애정, 보살핌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 이거 되게 당위적인 사고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내면에는 사랑받지 않으면 무가치하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신념, 비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이 연극성 성격 장애에 대한 오해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도 뭔가 성적인 유혹, 뭐 화려한 모습, 말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여성의 이미지를 딱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뭐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그런데 이 오해가 생기게 된 근원이 이 장애의 이 영어 이름은 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예요. 이 히스트리오닉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히스테리 떠오르실 것 같아요. 히스테리 부린다. 맞아요. 그래서 뭐 여자들이 히스테리 노처녀 부린다. 히스테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히스테리라는 말이 어원이 그 히포크라테스 그 의학자가 처음 쓴 저서에서 나왔대요. 그 그리스어로 히스테리아라는 말이 자궁이라는 걸 의미한대요. 그래서 여성들이 뭐 자궁이 뜨거워지면 뭐 히스테리를 부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서 이것이 여성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잘못 전파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용어도 이렇게
지어졌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여성을 중심으로 기술된 것이 맞기는 맞는 거네요. 네네. 프로이드도 사실 여성 사례로 이 히스테리를 정의하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 통계치에 따르면 전체 성인의 한 2에서 3% 정도가 이 성격 장애로 진단을 받기는 하는데 그 생각보다는 또 꽤 있는 편이잖아요. 100명 중에 2-3명 정도는 네. 이 성격 장애를 갖는데 남녀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추정이 된다고 네. 해요. 그래서 꼭 여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군의 마지막 유형이 경계선 성격 장애. 이 경계선이라는 거 보더라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경계선 성격 장애는 이 연극성 성격 장애의 좀 극심한 버전? 같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극성 성격 장애를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으면 아마 이 경계선 성격 장애는 좀 쉽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계선 성격 장애의 특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더 극적인 감정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라고 하죠. 자기에 대한 개념, 자기 상,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인간관계, 세상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내면 세계는 되게 불안정한 세계다? 혼란스럽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경계선 성격 장애 하면 대표적인 특징이 극단적인 패턴. 네. 그래서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저 사람 너무 좋아. 이렇게 이상화했다가 조금만 수가 틀리면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완전 평가절하하는 이런 양극단을 오가는 그런 불안정함을 보이죠. 네. 이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버려질까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려질 것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자살 시도라든지 자해라든지 그리고 뭐 약간 뭐랄까 충동적인 막 약물 남용이라든지 뭐 부주의한 난폭한 운전이라든지 뭐 폭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행동의 이면에는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다라는 아주 미묘한 사인을 자기가 나름대로 캐치를 하면 그 순간 극도의 불안을 느끼면서 떠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전략을 자기도 모르게 쓰게 된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자살 시도 같은 거죠. 나 이제 남기죠, 메시지를. 나 지금 뭐 너에게 짐이 된다면 난 이대로 그냥 사라져 줄게. 뭐 이런 메시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오면 그제서야 너가 나를 버리지는 않는구나, 안도하고 이런 대인관계 패턴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본인도 괴롭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불안의 수준이 자꾸 점점 높아지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냥 문자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막 자해한 사진을 보낸다거나 좀 그 자극이 되게 점점 세지죠. 왜냐면은 상대방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내성이 생긴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점점점 안 믿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말 거잖아. 그렇게 되니까 더 수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심각할 때는 뭐 경찰이 오기도 하고 뭐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네,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 아까 연극성 성격장애나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자기애성 성격장애, 뭐 반사회성 성격장애랑 되게 비슷하게 만성적인 공허감이 있어요, 마음속에. 마음이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으니까 타인에게 의존하고 그다음에 관심을 바라면서 그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만 늘 그거는 부족한 거죠. 그리고 약간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아. 그리고 나는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고 되게 의지할 만한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해. 약간 이런 인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경계선 성격 장애의 경계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이 경계선이 신경증하고 정신증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신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환청을 본다든지 환각, 해리 증상 이런 식으로 잊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현실 검증력이 없는 상태. 네, 그렇죠. 이게 현실인지 망상인지 분간을 못하는 상태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증이라고 진단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끔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기도 해요. 신경증은 현실 검증력은 있어요.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내면적으로 고통을 계속 겪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끔 굉장히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뭐 편집증적 사고라든지 망상이라든지 환청, 환각 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얼굴 없는 미녀라는 영화에서 김혜수 씨가 연기한 배역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앓는 여성의 모습을 이제 연기한 거였어요. 거기도 이제 저도 그 영화를 다 보지는 않았어요. 좀 뭔가 힘들었어요. 그 영화를 다 보는 게. 저는 보긴 했는데 되게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김혜수 씨가 이렇게 뭔가 공간이 왜곡되는 듯한 감각을 경험한다든지, 그리고 분노의 표현이 마트에서 장 보다가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카드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민망하고 말해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좀 할 텐데, 다시 해봐! 막 이러면서. 연기 잘하시네요, 대박사님. 괜찮았어요, 방금? 네. 베소드. 그렇게 저 분노의 끝이 어딜까 싶을 정도로 과장된 어떤 감정을 막 표현하고, 진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게 이제 경계선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불안과 초조감이 너무 극도에 달했으니까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때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어떤 위험한 행동들을 해서라도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와닿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 저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나를 압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만 또 생각하면 또 안타깝고. 그렇죠. 그러나 그 방식을 생각하면 너무 자기도 위험하고 상대도 지치게 만들고 그런 모습이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이 경계선 성격 장애의 원인은 뭘까요? 계속 좀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요.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이 찾긴 합니다. 특히 정신역동적 관점에서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굉장히 차갑게 양육을 받았거나 실제로 유기 경험이 있었던,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을 수도 있고 소중한 어떤 상대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만한 사건을 경험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신역동,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학자들은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이제 유아기의 그 발달 단계에서 분리 개별화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양육자와 분리되어서 자기가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경험하는 단계인데요. 근데 경계선 성격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이 단계에 고착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분리 개별화가 되면서 엄마가 나랑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엄마가 없으면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극도로. 근데 그 전과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울고 엄마 없으면 잘 우시는데요. 많이 울어봤네요. 애기인 줄.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어딘가에 존재해. 대상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그래서 고착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인이 되면 엄마한테 자꾸 그거를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대인관계에서 네. 늘 나와 붙어 있을 만한 상대를 찾게 되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 분리개별화 단계 고착된 이유가 이 시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마가 아이한테 안정된 애정을 주지 못하는 여건이었거나 뭐 차가운 엄마든 아니면 자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다른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했던 유기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극도의 불안을 느끼겠죠. 마치 애가 엄마가 없어지면 우는 것처럼. 그래서 보통은 이 시기를 잘 겪은 아이들은 엄마에 대해서 되게 안정적인 상을 형성해요. 엄마가 아까 없어도 엄마는 존재해, 이걸 알게 되고, 또 엄마라는, 이게 제가 엄마라고 얘기하지만 주 양육자죠. 이건 아빠도 될 수 있고. 근데 그 엄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보고 부정적인 면도 보면서 우리는 통합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인상에 대한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발달을 하면 인간에게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는데 그게 다 그 사람의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경계선 성격 장애인 사람들의 특징이 이분법적 사고잖아요. 맞아요. 다 좋거나 다 나쁘거나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면 날 사랑하는 거고, 근데 표정에 만약에 그냥 무표정이라도 지르라치면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안 좋은 시그널 이런 게 보이면은 굉장히 과도하게 평가절하를 하면서 굉장히 나쁜 사람, 나를 되게 못 살게 구는 사람, 나한테 악의를 품은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면에서 왔다 갔다 괴로움이 클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참 이게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계선 성격 장애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 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역도 끌리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되게 이 경계선 성격 장애인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되게 칭찬을 또 잘하잖아요. 맞아. 너 때문에 내가 살아. 너만이 나를 온전히 존재하게. 이러면서 되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되게 좋아하고 그런 데서 자기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그 옆에서 좀 버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헌신적으로 서비스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자꾸 이렇게 막 묘하게 딱 이렇게 맞아가지고 굴러가게 되는 그런 역동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정신분석적 접근에서의 원인이고요. 또 인지적인 접근으로는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 독특한 내면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세상은 위험하며 악의에 가득 차 있다라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 믿음이고요. 둘째는 자신에 대한 걸로 나는 힘없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다라는 믿음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는 원래부터 환영받지 못할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존적인 특성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자신의 존재를 막 의존을 하면서도 또 충분히 믿지 못하는 이런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사람이나 시험 당하는 사람이나 너무 괴롭겠네요. 네. 그리고 생물학적인 접근에서는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좀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의 과학적인 근거로 이 사람들은 이 행동 억제와 관련된 분비물인 세로토닌이 이 활동 수준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런 충동적인 특징, 그래서 행동을 조절하는 이런 기제가 좀 부족하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 본 것 같아요. 보통 성격 장애는 약물 치료가 잘 안 듣고 네. 많이 안 하는데 이 경계선 성격 장애의 경우에는 그 세로토닌 때문인지 항우울, 항불안제가 좀 듣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두 개가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연극성과 경계선은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되게 유약하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어떤 존재와 관심과 사랑으로 자신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믿는, 그러나 그 타인의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하죠. 그래서
연극성이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식을 좀 쓴다면 경계선 같은 경우는 자신과 타인을 좀 많이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러다 보니 연극성 성격 장애는 이게 좀 자기가 치료를 받겠다고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대인관계에 되게 관심이 많고 잘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도 사실 조금 좋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경계선 성격 장애는 스스로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는 경우보다는 진짜로 사고가 나서 예를 들면 막 너무 분노에 차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막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자해를 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과를 왔다가 응급실을 왔다가 심리치료로 연계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경계선이라는 말로도 설명했지만 워낙에 그 증상이 심각한 경우는 정신증 수준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많이 권합니다. 이 연극성 성격장애나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실제로 심리상담에 찾아오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 좀 희생자들이 심리상담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 중에 또는 뭐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상사 중에 연극성인 경우 뭐 이런 경우 경계선이어서 오는 경우는 대체로 뭐 배우자나 연인 중에서 이제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막 스스로가 되게 매력 없다고 생각하고 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언니는 혹은 뭐 우리 엄마는 약간 이렇게 가족들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 막 이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담백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진솔하고 담백한 사람인데 자기 주변에 그 사람들이 되게 극적이고 화려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 자기는 오히려 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을 너무 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관심은 하나도 못 받는. 그쵸.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도 되게 위축되기도 하고. 근데 또 막 그런 방식으로 또 얻지는 않는 거죠. 그 사람 그런 성향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관심이 아마 그 사람한테 가려고 하면은 그 연극성인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죠. 질투와 맞아요. 막 분노로 어떻게든 그 관심을 테이크하려고 하겠죠. 형제 자매 관계에서 특히 좀 그런 피해자라고 해야 될지 그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 그런 관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내가 이 연극성이나 경계선 성격장애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 도착점은 동일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쉬운 일 아니잖아요. 늘 관심을 끌기 위해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아프고 뭐 막 위험한 행동도 하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타인의 진정한 애정과 건강한 어떤 관계인데 그걸 얻기 위해 쓰고 있는 이 방식이 너무나도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다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의 경험, 이런 소소한 성공 경험들을 쌓아 나가는 것이 저는 변화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모든 증상, 성격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증상에서 적용되는 얘기인데, 근데 성격 장애라는 것이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참 치료되기 어려운 패턴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 상담 장면에 와서도 되게 급하게 하면 안 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좀 하기 어렵다면 좀 상담실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네. 비군의 대장정이 이렇게 끝에 다다랐는데요. 아직 씨분이 또 남아 있어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이렇게 길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참에 공부 한번 해보고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함께 나누다 보니까 4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비군 4가지를 저희가 쭉 말했잖아요.
있잖아요. 반사회성, 자기애성, 연극성, 경계성 이렇게 4가지를 말했는데 이 넷다의 공통점이 또 존재하죠. 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뭐 극적인 표현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4가지 장애의 주된 어떤 정서 상태가 공허함인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공허함. 그래서 그걸 채우는 방식이 폭력적인 사람이 있고 자기를 막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연극적인 사람이 있고 또 좀 약간 이렇게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데 어떤 그 뿌리, 자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과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고자 하는 욕망은 동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자체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만약에 이해가 필요한 대상이 있을 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어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뭐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못 채워줘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책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과 그 옆에 계속 있어주는 거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더 이상은 힘든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으면 좀 거리를 둘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써 성격장애 B군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C군으로 만나 뵐게요. C군에 대한 예고편을 좀 해드리면요. C군은 불안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고요. 3가지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회피성 성격장애, 두 번째가 의존성 성격장애, 세 번째가 강박성 성격장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것도 흥미로울 것 같죠? 그래서 다음 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